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스라엘 공습 소식, 또 이란의 보복 소식 계속 들려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두 나라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안 좋아졌는지, 또 이스라엘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공습을 했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 봉쇄 위협이라든지 미국의 역할, 그리고 좀 걱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좀 명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 과거에는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혹시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혁명 이후에 이제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이런 무장 단체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소위 말하는 대리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해 왔죠. 아, 반면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직접적인 생존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경계해 왔습니다. 이란은 계속 평화적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요. 그 불신이 아주 깊은 거군요. 근데 최근 6월 13일 이스라엘 공습은 보니까 전투기가 200대 이상 동원되고 목표물도 100여 개나 타격하고 규모가 엄청났어요. 이란 핵과학자가 사망했다, 핵시설 피해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조립 실험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죠. 네, 그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란의 그 대리 세력들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해요. 아, 대리 세력들이요? 네, 하마스는 아시다시피 가자지구 침공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또 헤즈볼라 역시 지도부가 공격당하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지원 루트에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게다가 이란 자체도 오랜 경제 제재에다가 이전의 여러 공격들 때문에 군사력을 복구하는 게 좀 더딘 상태라는 분석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도 좀 벗어나고 또 이란의 핵 능력이 더 커지기 전에 뭔가 손을 써야겠다. 이런 일종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중동에 있는 외교관들한테 대피령을 내렸다는 점.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미국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최소한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아, 미국의 묵인 가능성까지. 그럼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단순히 핵 프로그램 중단시키는 거,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란 핵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주요 핵시설들, 그리고 관련 과학자들까지 제거하는 게 목표라는 분석이고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미 나탄즈 지하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줬을 거라는 추측도 하더라고요. 완전한 무력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이란의 정권 교체, 그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레짐 체인지까지요? 네. 그러니까 가스전이나 발전소 같은 핵심 인프라를 공격해서 내부 불만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반정부 봉기 같은 걸 유도한다는 거죠. 다만 이건 이라크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권 교체 시도라는 게 워낙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시나리오죠. 그렇죠.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란이 궁지에 몰리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다 이런 우려인데 이건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대부분의 분석은 그 완전 봉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협폭 자체가 꽤 넓고요. 상당 부분이 또 오만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 스스로도 수입품 들여오고 또 석유 수출하려면 특히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 많거든요. 이 해협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자기들도 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셰일 혁명 이후로 지금 한 8.5% 수준 그 정도로 많이 줄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국제 유가가 급증하면 그 간접적인 파장은 여전히 크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공격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싸워야 해결된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고 GBU-57 같은 아주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 지원 가능성도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그래도 미군 자산이 공격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건 상당히 꺼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은 하되 직접 개입은 주저한다 이런 거군요. 자, 그럼 정말 만약에 이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간다면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전면적인 지역 전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정말 최악이죠. 이란이 궁지에 몰려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대리 세력을 총동원하고 심지어는 핵무기 개발에 그냥 박차를 가하면서 NPT,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까지 감행하는 그런 시나리오요. 아, NPT 탈퇴까지. 네, 한 자료에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정말 심하면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바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1979년 혁명에서 시작된 깊은 불신,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대리 세력들이 좀 약해지고 이란 내부 상황도 복잡한 틈을 타서 이걸 기회의 창으로 보고 공세를 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핵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는 것부터 아예 정권 교체까지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낮지만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은 하겠지만 직접 나서는 건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지역 전쟁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갈등의 배경과 또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정말 날카로운 대립 속에서 어쩌면 단 한 번의 오판 혹은 정말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 하나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지정학적 긴장,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취약성, 그리고 그 잠재적인 결과를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